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간 강박증 관련한 영상으로 좀 자주 찾아뵀었는데요. 자주는 아니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뵌 것 같아요. 비온 뒤 한 6번째 정도 출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강박증에 대한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을 쓰면서 강박증에 대한 좀 대중적인 교양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요. 물론 이제 강박증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도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써봤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책과 동일한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강박증과 공존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살아갑니다와 공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박을 포기하자, 그냥 참고 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박이 와도 강박이 시킨 대로 살지 않는 힘을 그런 회복을 하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박 가지신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왜 멈추지 않을까? 왜 확인하고 싶고 반복해서 하는데도 불안이 끝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박을 없애려고 하는 싸움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박은 아주 평범한 장면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문을 닫고 나가는 장면인데요. 아침 출근길에 현관문 닫고 도락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또 손잡이 당겨서 확인도 했는데 머리로는 압니다. 문이 닫혔다는 걸 아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순간 강박증 환자분들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거라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처음엔 작은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가서 확인 한번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의심은 더 강한 규칙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강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면 확인해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그냥 두면 큰일 나. 이런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강박 겪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머리로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몸이 자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강박의 괴로움이죠.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 오히려 너무 잘 아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강박은 생각 하나하나가 아니라 고리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생각을 하죠. 문득 가스불 생각이 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가 가면 어떡하나, 내가 손을 안 씻으면 큰일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니고요. 생각이 떠오른 다음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나면 우리가 뇌에서는, 강박증 환자분들의 뇌에서는 이것을 불안하고 위험한 신호로서 해석을 합니다. 불안이 막 올라오니까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뇌는 잠깐의 안도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굉장히 짧은 안도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뇌는 이 안도감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야, 불안할 때는 확인해야지 되는구나. 찝찝할 때는 무조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해소해야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불안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박의 핵심은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계속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은 생각, 불안, 그리고 강박 행동과 안도감이 이어진 이런 고리를 타깃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가는 과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도 이제 똑같이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오해 풀기입니다. 오해 풀기. 그러니까 강박은 내가 이상해서 그럴 거야.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강박은 생각과 불안과 행동이 반복되면서 굳어진 고리고, 뇌가 그렇게 배운 습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책 그만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훈련할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거나 씻거나 검색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ERP를 통해서 불안을 피하지 않고 견뎌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하기입니다. 강박은 머릿속 생각의 문제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몸과도 관련돼 있고 내 주변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과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잠을 못 자고 몸이 지치고 하루 리듬이 무너지면 강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면, 운동, 식사 같은 루틴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공존하기인데요. 이 책과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은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 속의 시선 이런 것들과 계속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없어져야지만 괜찮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불안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와도 내가 다시 내 삶을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도 강박을 완벽히 제거하자가 아닙니다. 치료의 목표도요, 강박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강박이 내 삶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박이 시킨 대로 살지 않는 힘을 길러보자라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오해 풀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강박을 겪는 분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거죠. 강박은 성격이다. 나 왜 이렇게 예민한가? 소심한가? 내 성격이 왜 이렇게 이상해서 내가 이렇게 자꾸 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강박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예민한 신호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예민한 화재 경보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재 경보기는 토스트를 굽기만 해도 그 연기가 조금만 올라와도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울리면서 불빛이 번쩍번쩍하죠. 근데 우리가 화재 경보기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너 왜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경보기가 너무 민감하구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강박도 비슷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문이 잠겼다는 건 머리로는 알거든요. 손도 이미 씻었다는 거 알고 있고 깨끗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마음속의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서 계속해서 경보를 울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직 위험해, 부족해, 한 번만 더 확인해, 자꾸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박은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게 아니고요. 뇌의 안전감지 시스템이 너무 예민하게 울리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남는 것은 수치심, 그리고 자책뿐이고요. 이런 것들이 강박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박의 경보기는 왜 자꾸 반복해서 울리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박 행동은 사실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모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확인하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씻고 나면 편해져요. 즉, 내가 이 강박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강의를 통해서 책이든 유튜브든 제가 말씀드린 강의에서도 안 좋은 거다, 강박 행동 안 해야지만 낫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뇌의 입장에서는 강박 행동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안도감이 자꾸 나의 안도감 때문에 이런 학습을 계속 길게 늘어뜨리게 되는 거죠. 역시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적 강화라고 하는데요.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나쁘다, 이런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불안이라는 불편한 감각이 줄어들면서 행동이 더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즉, 강박 행동을 통해서 하면 할수록 일단 편해지니까 일단 편해진 행동들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강박 행동이 늘어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확인할 때마다 뇌가 확인 행동에다가 자꾸 좋아요, 자꾸 눌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박을 겪는 분들은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내자라고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도감은 짧지만 학습은 오래 갑니다. 하지만 뇌가 배운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료의 요점인 것이죠. 강박적 뇌는 확실함을 추구합니다. 100%를 추구합니다. 완전히 100% 확실해야지만 편안해, 그래야지만 안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박적 뇌가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주 함정이 있는데요. 강박은 99%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흑백 논리와 같은 거죠. 문이 거의 잠겼고 가스불도 거의 확실히 꺼졌는데 이 거의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거의 확실한 건 확실한 게 아니다. 1%도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위험한 거다. 100%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박은 이때 99점을 0점처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0%가 될 때까지 자꾸 씻으려고 하죠. 문제는요, 인간의 삶에서 100%라는 것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충분히 확인하는 거지 완벽하게 확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늘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영역은요, 흑색과 백색 사이 회색 공간에서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강박은 이 회색적인 회색지대를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안전 아니면 위험하다. 깨끗한 거 아니면 오염이다.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회복은 완벽한 확신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장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금 불확실해도 괜찮다. 100점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게 강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박의 뇌는 바로바로 반박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한 번 더 확인하면 잠깐 편해지지만 강박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환자분들께 이 책에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소위 70점 실험입니다. 강박을 느끼는 어떤 항목을 정하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100점을 충족시키는 거 아니라 70점 정도에서 멈춰보는 겁니다. 불안이 남아도 찝찝함이 남아도 그 상태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 바로 70점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데이터는 불안이 남았지만 아무 일 없었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내 삶이 망가진 건 아니네. 그리고 100점 아니어도 충분했네 라는 데이터를 자꾸 쌓아가는 데 있는 거죠. 세상은 0점과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다루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강박 겪는 분들이 또 하나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의 내용입니다. 손 씻고 문 확인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강박도 아주 힘들지만요. 어떤 분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기괴한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뭐 누굴 찌른다, 공격한다, 누굴 뭐 희한한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침투적으로 나타나면 엄청 괴로워합니다. 아, 이런 생각 떠올랐다는 건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까? 혹은 이 생각이 내 본심이라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죄 없어요. 생각이 떠오른 것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뇌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 수만 번 정도의 생각의 전환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상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희한한 침투 사고를 평생 살면서 경험하는 사람의 빈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0명 중에 한 9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것을 마음속에 스팸 메일로 비유를 했는데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제목으로 한 스팸 메일이 나한테 왔다. 강박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계속 분석하고 왜 왔냐를 자꾸 따지고 끝까지 읽고 발신자를 추적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답장을 쓰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뇌에서는 그런 스팸 메일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스팸 메일이 오면 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침투사고도 분석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안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 왔구나. 스팸 메일이 왔구나. 또 왔네. 근데 이거 놔두면 그냥 다른 메일에 밀려서 올라가 버릴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훈련의 첫 목표는 강박사고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은 예고 없이 올라오거든요. 불안도 예고 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연습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떠오른 생각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 그림 보면 자동문이 나오는데요. 강박은 자동문처럼 작동합니다. 불안이라는 센서가 켜지면 문이 열리기 시작해 버리죠. 혹시? 그러면 확인해야 되고, 찝찝해. 그러면 씻어야 됩니다. 나 괜찮은 거 맞나? 그러면 계속해서 안심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자동적인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노력은 바로 일단 더 보는 것. 생각보다 이래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라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것을 견뎌보고 잠깐 멈춰보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엔 몇 분도 필요 없어요. 한 3초 혹은 30초.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로 권유드리는 건 한 15분 정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연습은 자동 반응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어려운 심리 기법이 아니에요. 강박이 힘든 이유는 생각이 무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문이 안 잠겼나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에 이미 몸이 돌아서서 확인하려고 하죠. 손이 더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수도꼭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과 행동 사이에 거의 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시도는 요 밑에 3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멈추고 그리고 이름 붙이고 미루기를 합니다. 멈춘다는 건 일단 강박이 올라오고 찝찝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일단 멈춰보는 거죠. 시작됐구나. 이름 붙이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강박이 왔네. 내가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뭔가 강박이 나한테 툭 던져진 거예요. 강박이라는 놈이 또 나한테 찾아왔네 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미루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한 30초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생각이 들면 찝찝함이 올라오면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30초 정도만 한번 멈춰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능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찝찝함이 있는 상태에서도 견뎌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의 뇌를 변화시키는 포석을 깔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훈련은요, 탈융합이라고 합니다. 이 탈융합의 용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융합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찝찝함이 올라오고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아, 나 이거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생각이죠. 근데 강박을 가지신 분들은 이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그것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임박한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융합입니다. 생각과 현실이 합쳐져 있는 느낌이 바로 이제 융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탈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도움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생각을 방송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목소리들처럼 그냥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아, 이런 생각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방송되고 있구나. 아, 이거는 그저 생각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 목소리가 시끄러워도 우리는 꼭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마치 이것을 따라야 되는 현실처럼 명령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탈융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죠. 이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손이 더러워져서 큰일 났어. 확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일단 이것이 들리긴 하지만 이건 그냥 강박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 해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탈융합의 연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연습이 하나 나왔는데요. 강박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ERP라는 훈련입니다. 강박증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약물 치료, 또 하나는 ERP라는 이 연습 방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있는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개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강박증 치료의 어떻게 보면 좀 골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 치료는 주로 SSRI라는 약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제 뒤에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요. ERP라는 것은 바로 ERP라는 것은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E는 exposure, 노출입니다. 그리고 RP라는 것은 반응 방지입니다. 즉 노출 및 반응 방지라는 건 말 그대로 찝찝함이 막 올라오고 씻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막 올라오는데 한번 확인을 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말씀 처음 드리면은 환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내가 이걸 견뎌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겪어낼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뇌는 새로 배우게 됩니다. 뇌에서는요 이미 학습된 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찝찝한 거 그냥 두면 안 돼. 당장 처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내 뇌가 학습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상은 그래서 찝찝함이 있으면은 그냥 이것이 아주 끔찍하게 나를 힘들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예상과 실제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내 뇌에다가 자꾸 주는 것이 바로 ERP라는 훈련입니다. 예상과 실제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뇌는 어디를 따라갈까요? 예상을 따라갈까요? 실제 경험을 따라갈까요? 실제 경험을 따라가죠. 우리는 경험한 것만 믿거든요. 그래서 예상은 아주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은 불안했지만 지나가더라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고 그것이 ERP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RP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 귀여운 토끼가 보이죠? 토끼가 길을 가다가 누가 호랑이가 나타났다 막 외쳐서 토끼가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우가 지나가면서 야, 호랑이 지나갔어. 빨리 나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토끼는 바로 안심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못 나오겠죠. 왜냐하면 안심 안 되니까요. 누가 나한테 그냥 얘기한 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지 안심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조금씩 걸어 나오게 될 때 그때 나의 뇌는 이것이 진짜 괜찮은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100번의 설명보다 한 번의 직접 경험이 뇌를 바꿉니다. 우리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권유해서 야 먹어봐 맛있어 한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몇 번 먹어봤더니 맛있네 먹을만하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노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치료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강박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강박증 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손 씻는 강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가 그 확인하는 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유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생각으로 하는 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생각 강박 혹은 내적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길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속으로 취소를 반복합니다. 또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덮으려고 좋은 생각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속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뇌의 입장에서는 몸으로 확인하는 행동과 머릿속으로 확인하고 지우려는 행동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몸으로 하는 것도 강박 행동이지만 머릿속으로 확인하고 계속해서 곱씹는 것도 강박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불안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박 행동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머릿속 시도를 한번 줄여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인 거죠. 생각은 뇌의 소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그저 소음으로 알아차리고 잘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저 관찰하는 것.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동을 좀 줄여보고 오히려 찝찝한 많고도 생활해 보는 것이 바로 강박증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은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긴 합니다. 사실 강박증 치료할 때 정신과에 오시면 약을 거의 다 쓰고요. 그 약의 대부분은 SSRI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항울제라고 얘기하는 약들인데요. 이 약에 세로토닌과 관련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박증에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강박증의 메인 약이 또한 SSRI이기도 합니다. 근데 SSRI 써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효과 잘 모르겠다 하시거나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좀 여전히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완전 바꾸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훈련할 여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요. 여기 네발 자전거를 타고 계시잖아요. 네발 자전거를 탈 때 약의 역할은 이런 보조바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될 때까지 받쳐주는 보조바퀴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조바퀴 역할을 하고 나서 내가 충분히 이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은 약을 뗄 수도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비중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약은 회복의 한 가지 요소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둥으로서 내가 강박증을 어떻게 다룰지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을 일상으로 잘 가져가야지 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강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알아차리는 겁니다. 강박이 왔구나.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 기법이죠. 라벨링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불안이 올라온 순간에 우리는 그 불안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과 현실이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자꾸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는 계속 괴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생각과의 거리를 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불안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는 불안이 좋아. 아무 문제 안 생겨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안이 있더라도 내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안이 있어도 당장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되죠. 강박은 계속 우리에게 아주 불길한 얘기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불안이 있어도 괜찮아. 이건 나를 해치지 못해. 라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은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남아있음에도 삶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불안이 있는데도 밥을 먹어요. 해결되지 않은 강박이 있는데도 친구랑 놀아요. 해결되지 않은 강박이 있어도 나는 일을 합니다. 집을 나섭니다. 무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안이 줄었는지 계속 확인하고 불안과 싸우기보다는 불안한 채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의 내가 인식을 할 때는 이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구하고 이것들이 내 삶에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내 삶을 해치지는 않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뇌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 삶을 전환하는 겁니다. 강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안을 안고서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강박증과 몸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상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생활 리듬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박을 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잠을 잘 못 자는 날도요.
굉장히 그렇게 되면 예민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강박을 대하기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박은 생각의 문제처럼 일견 보일 수 있습니다만 몸의 상태와도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요. 잠은 뇌가 스스로를 수리하고 또 낮 동안 배운 것을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ERP를 통해서 불안을 견디는 경험을 몇 번 해보고 나면 그것이 온전히 저장되기 위해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ERP의 연장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운동과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같이 결론은 운동하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가 잘 돌아가고 이런 학습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라도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하면 뇌에서 이제 BDNF라는 비료들이 뇌 세포에 공급되는 비료들이 자꾸 나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운동을 하면서 내 뇌세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강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식사를 거르거나 혈당 크게 출렁이거나 또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신체 신호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강박이 나빠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식단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식사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으로 뇌를 채찍질하지도 말고 또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서 내 몸을 잘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루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또 요즘에 이제 AI 많이 쓰잖아요. 강박이 스마트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건강 정보를 과도하게 검색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고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고 댓글 확인하고 또 커뮤니티 돌면서 안심할 만한 말을 계속 찾습니다. 또 AI에다가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확인 강박을 계속 AI 속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을 달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불안을 통해서 이제 불안으로부터 이제 위안을 받는 것들은 사실은 더 불안을 오래 가져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강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내가 디지털의 어떤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계속 안심을 구하는 행동들 자체가 바로 나의 증상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분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가족분들이 강박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강박증이 있어서 확인하는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한테도 계속 재차 확인을 합니다. 괜찮은 거 맞지? 확실하지? 문 잠긴 거 맞지? 불 꺼진 거 맞지? 자꾸 반복해서 여쭤보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 환자분의 가족분들도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일단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괜찮아? 확인했어? 엄마 아빠가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말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일단 안심시켜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강박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안심이 오히려 고리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렇게 학습을 하거든요. 불안하면 역시 누가 확인해 줘야 돼. 내가 스스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도와줘야지만 나는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족의 안심은 순간적으로는 약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박이 가족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차갑게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많이 불안한 건 알겠는데, 내가 널 도와주면은 강박이라는 놈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내서 잠깐 견뎌본 시간 가져보자. 강박이랑 싸우려고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놔둬보자.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의 주변에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바로 전환시켜 드리는 거죠. 행동을 전환시켜주고 힘든 것에 대해서 조금 내가 다른 데 주의를 돌려줄 수 있게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같이 손잡고 드라마를 본다든지 함께 좀 다른 일로 주의를 돌려본다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는 것이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분이 물어보죠. 엄마, 내 손 깨끗하지? 라고 물어보는데 응, 깨끗해 라고 답하면은 잠깐은 편해질 것 같은데요. 다음번엔 점점 더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손이 더럽게 느껴져서 많이 괴롭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근데 깨끗한지는 엄마가 대신 확인해 주지는 않겠다. 오늘은 씻고 싶은 충동을 같이 한번 견뎌보자라고 한번 마음을 이제 자연대로 돌릴 수 있도록 얘기를 전환시켜주는 것이 가족이나 주변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가족분들도 지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이 강박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회복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스스로 산책하시고 호흡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쉬는 시간도 가지고 짧은 차 한 잔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셔야지만 가족분들이 좀 건강하셔야지만 강박증 환자분들도 이것을 보면서 여유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불안을 꺼트려주고 불안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견딜 수 있음을 함께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의 치료 목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박 치료를 시작하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합니다. 이제 ERP도 배웠고 약도 먹고 있고 이제 불안도 좀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곧 마음 편해질 거야. 강박이란 놈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찝찝함도 없어지겠지, 나쁜 생각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실제 훈련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각도 여전히 떠오릅니다. 찝찝함도 우리가 훈련하고 약을 먹는다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불안이 남아있다는 것은 실패의 기준이 아니에요. 책에서도 치료의 목표는 불안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뇌는 원래 위험을 탐지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치료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기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안했지만 약속에 갔다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찝찝했지만 보고서를 잘 끝냈다면 잘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30초라도 미뤘다면 잘한 거예요. 강박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안하면 멈춰야 돼. 찝찝하면 확인해야 돼.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의 기준은 찝찝함이 사라지고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도 움직일 수 있다. 찝찝해도 나는 일을 해나갈 수 있어. 또 생각이 떠올라도 사람 만날 수 있어. 이게 가능하다면 나는 꽤 많이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불안했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불안을 달고서 아이와 밥을 먹었다면, 또 친구를 만났다면, 회사 갔다면, 보고서를 썼다면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고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넓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시거든요. 불안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강박사고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상태만을 회복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또 다른 강박에 빠지게 됩니다. 강박증 사실 재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박증은 치료해서 0으로 만드는 병이 아니라 사실은 치료를 잘 받으면서 재발을 잘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박은 계속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좀 찝찝하고 그렇지만 나는 견딜만 해 이러다가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세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박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재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라는 놈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강박이 재발할 수는 있는데요. 재발을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도움도 잘 받고 이게 강박이구나, 거리 두고 내가 좀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저번에 배웠던 ERP 방법을 한번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디면 또 금세 불안이 가라앉죠. 근데 이걸 모른다면 강박이 시작됐을 때 찝찝해, 불안해, 열심히 씻고 닦아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하면서 불안이 끝까지 가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질의 차이죠. 잠깐 그러다가 회복된다면 나는 금세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강박이 올 때마다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끝까지 불안이 가버리게 되면서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 생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찝찝함을 내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책에서는 회복을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에 가깝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아지고 또 흔들렸다가 또 조금 나아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강박의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된 사람을 불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진짜 회복된 사람은 불안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불안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요. 불안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불안이 남아있어도 괜찮다는 거고요. 불안이라는 건 원래 당연히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고요. 또 불안이 남아있더라도 강박의 목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흔들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강박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안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경험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내 삶에서 강박이 사라져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험을 해나갈 때 나의 뇌에서는 강박이라는 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강박이 회복이 되는 과정은요. 강박의 찝찝함이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던 뇌 학습에서 정말 귀찮고 거슬리고 하찮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때 강박이 이제 회복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책에 한번 제가 담아봤습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박이 시킨 대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박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강박증이 생기면 강박의 목소리가 들리면 끌려 다니셨던 분들은 이런 강박의 목소리를 그저 강박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저 생각의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또 고장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로 받아들이면서 이거 거리 두면서 내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불안은 계속 올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경험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드렸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몇 가지 제가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쿠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편이 밖에서 먼지가 묻었다면서 옷을 계속 털어달라고 하거나 괜찮냐고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짜증을 내야 할지 원하는 대로 계속 다 괜찮다고 안심시켜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편분이 강박증이 있으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좀 제가 빠뜨렸는데 강박증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것을 병이라고 가늠하느냐. 강박 증상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일상생활 기능에 지장이 많다라고 할 때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강박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꾸자꾸 확인하고 뭔가 신경 쓰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이 어렵고 혹은 관계가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란쿠키님의 남편분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밖에서 먼지가 묻었다면서 옷을 털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찮냐고 물어본다면 뭐 답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답을 안 해준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강박이 있다고 해서 막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박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께, 강박증 환자분들, 가족분들께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마세요.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물론 새어나오는 화나 짜증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동조도 안 됩니다. 이것을 패밀리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족 동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있어서도 강박증을 악화시킨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족분들, 특히나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분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동조해서 맞춰주는 것이 강박 증상을 나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밖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고 하신다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많이 불편하군요라고 알아차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 지금 불편하구나, 불안하구나,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구나라고 일단 알아차려 주시고 공감을 해주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확인해주고 털어주고 괜찮냐고 하는 것에 계속 동조해주는 것은 증상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즉, 당신이 계속해서 나에게 안심을 구하는 것도 강박 행동에 속하는 것이고 강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증상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당신이 계속 불편한데 불편함에 집중하지 말고 불편한 상태에서 나랑 같이 한번 나가서 산책 갔다 옵시다 라고 하면서 찝찝한 채로
다른 데 좀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환시켜 주는 것을 권유해 주시는 게 가족의 역할입니다. 같이 산책 갑시다도 좋고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뭐 같이 유튜브 봅시다. 내가 오늘 좀 재밌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봅시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승환신 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결벽증처럼 씻는 것에 집착했는데요. 요즘에는 문 잠그는 거나 가스불 확인하는 걸로 증상이 옮겨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가 나아지면 왜 다른 강박이 생기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강박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확인하는 강박이죠. 실제로 제일 비율 높은 게 확인하는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찝찝한 거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아니면 집 나설 때마다 콘센트를 계속 확인한다. 아니면 뭐 불을 껐는가 자꾸 확인한다. 뭐 가스레인지 불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서 괜찮은지를 자꾸 확인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확인하는 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청결 강박. 더러운 것들을 내가 어떻게 좀 씻어내야 될까?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퍼질 것 같다라는 청결 강박이 가장 대표적인 강박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생각 강박. 내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내가 누구를 공격한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하면서 누구를 치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욕을 한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런 불편하고 불쾌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생각 강박이죠. 그 외에 관계 강박.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맞는가? 라는 강박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성 정체성에 대한 강박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 그러니까 성 정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이성을 좋아하는 게 맞는데 혹시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요새 TV에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성적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혹시 원래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성 정체가 아니라 다른 성 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강박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강박의 종류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일생을 고정이 돼서 쭉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되게 강박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강박이 시작됐는데 되게 그때는 뭐 줄 세우는 것, 대칭하는 것, 뭐 청결,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강박들이 있죠. 근데 그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강박의 종류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결벽증이었다가 뭐 문 잠그는 거나 가스불을 확인하는 걸로 증상이 옮겨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 강박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 싹 사라진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강박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같은 확인 강박일지라도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요. 강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강박이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꺼벅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완벽주의에 도움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완벽주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아까 앞에서 한번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번 100%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한번 70점 정도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벽하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나 완벽 강박을 가지신 분들은요, 어느 것 하나 찝찝한 걸 그냥 두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동그라미 열심히 아무리 반듯하게 그리려고 해도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반듯한 동그라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항상 0과 100, 완벽함과 불완전함 사이의 어떤 회색지대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70점 정도로 살아보는 것을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항목을 골라서 내가 오늘 원래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 10번 정도 확인해야지 마음이 놓인다 해서 한 7번 정도만 확인하고 더 보는 겁니다. 어떨까요? 되게 찝찝할 겁니다. 그 찝찝함이라는 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되게 강박 가지신 분들은 이런 예측을 합니다. 찝찝함을 남겨두면 이것이 계속 상승해서 나는 아주 미쳐버릴 거야, 괴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하죠. 근데 사실은 70점 정도로 하루를 살아봤더니 생각보다 견딜만 해. 생각보다 일하다 보니까 까먹어. 또
내가 찝찝함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네. 나는 100이 돼야지만 견딜 수 있고 100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번 더 봤더니 지나가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완벽주의자 분들이시라면요. 내가 완벽해야 돼라는 생각과 막상 경험해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네라는 경험에 이런 간극을 직접 경험해 본 노력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강박증 치료에서 ERP라는 것은요. 그냥 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참는다의 치료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참아도 괜찮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안심해 나가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가지신 분들도요. 이런 찝찝하고 불편함에 대해서 참아도 되는구나라는 경험을 해나가면서 이런 간극을 경험하면서 뇌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경험들을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목은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강박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강박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강박증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삶에서 충분히 이 삶에서 내 강박이라는 놈을 안고 갈 수 있고 그런 틈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박증을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강박과 맺는 관계를 다르게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책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강박증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 삶에서 함께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내 강박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겪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강박증 치료에 일말의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